네, 저도 사실 오빠들한테 죄송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한 두세 편 했으면 좋겠는데 방송 스케줄상 총나라로 가겠습니다. 이게 독일에서 쓰는 용어를 했는데 마구간에 있는 줌마, 잘 드는 칼, 뭐 이런 식으로 쓴대요. 제갈량 사후 잘 드는 칼, 강유입니다. 강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사실 많았는데 강유는 연희를 기준으로 봐도 정사를 기준으로 봐도 제갈량의 후계자로는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삼국지 연희도 마무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허망하게 마무리하기가 또 사실 촉 망하는 게 또 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갈량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다시 강유가 북벌을 하는 걸로 하고 그걸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또 꾸며냈습니다. 물론 이걸 기억하는 분은 진짜 삼국지의 진정한 팬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재밌어도 여기 좀 이제 지겨워요. 그리고 이제 뭐 다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삼국지 보는 사람들이 여기 안 본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봐도 막 짜증나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근데 사실 되게 재밌는데도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옛날 판본의 강유의 북벌은 줄여버린 데도 많았어요. 그러나 아무튼 삼국지 연의에서는 강유가 무려 9번의 북벌을 시도하고 불운하게 이제 실패하는 걸로 끝나는데 그건 좀 과장이 있죠. 하지만 역사적인 강유는 실체도 좀 다르고 강유를 이해하려면 당시 어떤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촉이 망하는 이야기는 사실 꽤 극적입니다. 이게 정사로 가도 꽤 재밌는 부분인데 오늘은 정사를 기준으로 강유의 일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연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갈량이 후계자로 지목했던 사람은 장완입니다. 장완은 제갈량이 만들어 놓은 촉의 대전략을 알아요. 그런데 촉의 대전략이 별거 없어. 오나라랑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나라는 상대가 안 되니까. 근데 오나라 뭐 지난번에 관우 때도 당했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위나라를 같이 공격하는 일은 또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틈을 봐야 된다. 근데 촉은 이미 한참 전성기 때보다 힘이 더 빠졌다. 그러면 더더욱이 오나라도 믿지 말고 위나라도 믿지 말고 간단히 말하면 기적을 기다려라. 그래서 어떻게 오나라가 한 건 치면 그때 치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상 유지 전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장완이 타겟책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삼국지 기준으로 보면 야만족, 이민족이라고 하는 뭐 강족, 호족 이런 애들이 살고 있는 이게 사실 감축성이거든요. 얘네들을 우리 세력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데 한 청년 장수가 있었어요. 제갈량이 처음 북벌했을 때 우연히 건졌던, 그때 27살이었다고 그러는데 우연히 건졌던 청년 장수가 있습니다. 그게 강유입니다. 그 강유가 총나라로 귀순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냥 뭐 간단히 말하면 그냥 제갈량이 갑자기 1차 북벌을 오니까 놀라서 당황하다가 어떻게 그냥 투항한 거예요, 이쪽으로. 그런데 제갈량이 강유를 알아봅니다. 제갈량은 신중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소심하고 이렇잖아요. 꼼꼼하고 좀 재기발랄하고 뭔가 재능이 터지고 막 나갈 수 있는 애. 그래서 강유를 보더니 얘는 이제 나의 약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애다. 그리고 얘가 이제 강족과 이 한족이 사는 접경지대 천수군에 살았으니까 얘는 앞으로 우리가 쓸모가 있겠다 그래서 육성합니다. 제갈량이 북벌할 때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큰 공은 못 세웠지만 충분한 경험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제갈량이 죽고 나니까 이제 군단장급으로 승격하는 거죠. 이 제갈량이 남긴 사명을 달성하면 자기는 촉의 이제 구국의 영웅이 되는 거고 삼국지 2탄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거죠. 본인도 운명을 알았나 봐요. 삼국지 끝에 관우장비한테 다 밀리고 뒤에 가서 잠깐 이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 2부 그래갖고 이젠 내가 스타야 이렇게 나가려는 야심은 충분했던 것 같아요. 대담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또 장완도 또 죽어요. 그래서 이제 비라는 사람이 맡게 되는데 이 지금 있는 기록 가지고는 누가 옳은지 몰라요. 강유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고 막 나갔다고 그러고 또 강유를 지지하는 사람은 제갈량 출사표에도 했지만 2판 4판인데 어쩔 거냐 이렇게 말하니까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비의는 강유의 전략이 이게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했는지 강유는 나가서 치고 나가는데 병력이 부족해서 처음엔 안 된다 그랬나 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위나라에도 똑똑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때 위나라에서 촉의 진출을 막고 있었던 사람은 곽해입니다. 곽해는 제갈량이 1차 북벌하기 전부터 옹주라고의 그 지역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정말 잘했어요.
촉군이 쳐들어오면 이건 양동이다, 쇼다. 제갈량이 탁 저쪽으로 가는 척하면 저거 아니야, 유인작전이야. 이런 거 착착 잡아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강족을 먹어도 강족도 부족이 여러 개가 있거든. 곽해는 강족도 잘 다스려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이 또 위나라 편을 드는 강족이 탄탄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곽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아무튼 강유는 치고 그것도 이런 건 인정해줘야 돼. 그거 포기할 거냐? 두드리다가 247년에 지금 강숙성 일대에서 그 강족이 대반란이 일어나요. 이거는 곽해도 당황했을 정도로 아주 큰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여기를 지키던 사람이 하우페하고 곽해인데 하우페가 이제 이 전투에서 지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촉으로 망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우페를 패배시켜요. 대승리를 거둡니다. 뭐 몇만을 해치웠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곽해가 당황하지 않고 뒷수습을 하는 바람에 강유가 여기를 차지하고 점거하지는 못하고, 근데 어차피 안 될 거였을 거예요. 곽해가 밀고 오니까 할 수 없이 식량도 떨어지고 해서 강족을 데리고 촉으로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촉의 한계예요. 기껏해야 데리고 오지 거기다 기반을 못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 위나라도 촉으로 못 들어가요. 몇 번 들어갔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싸움이 되죠. 아무튼 강유는 계속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다가 253년에 비위가 암살됩니다. 그러자 254년에 바로 강유는 신나게 올라가서 위나라 장수 서지를 죽이고 위군을 대패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의 농속 감숙성의 하관, 적도, 임조 3현을 빼앗아요. 대승리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못해요. 결국 또 철수하게 됩니다. 비위가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이미 알았는지도 몰라. 지금 이게 쟤네들이 위나라 말도 안 듣는 강족이 우리 말은 듣겠어. 5호 시대를 여는 족장들이 벌써 여기서 잘하고 있어요. 좀 지나면 이제 한족이 무수히 두드려 맞고 내 집까지 다 정복당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건드려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러고 있을 때인지 모르죠. 그러나 아무튼 강유는 강족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55년에 또 공격하겠다고 그래요. 총나라가 망할 때 3명의 5호 장군급의 이제 장군 셋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강유하고 장익하고 요화입니다. 근데 장익도 출정을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 나라가 자꾸 백성이 피곤한데 병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 그래도 또 강유가 끌고 나가고 255년에 또 한 번 대성공을 거두죠. 그래서 위나라 옹주사자 왕경을 대파하고 수만 명을 죽입니다. 옹주 자사 왕경을 그러니까 자사를 죽였다는 거는 그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쪽 일대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는 상황이니까. 그랬는데 장익이 이 정도 승리했으면 됐다, 돌아가자. 점령은 못한다는 뜻이죠. 근데 강유가 할 수 있어 하고 포위하다가 또 위나라 응원군이 오고 식량 떨어지고 하니까 돌아오는 거죠. 강유 입장에서는 이러면 사실 병력이 2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안타깝겠죠. 내가 병력만 2배였으면 근데 뭐 총나라는 박박 긁어서 나오는 게 그 모양인데 뭐 어떡하겠어. 그런데 255년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곽해가 죽습니다. 곽해도 죽고 강유는 성공 일보 직전까지 갔고 그러면 아쉬운 게 뭐예요? 병력 부족이잖아요. 그래서 강유는 256년에 회심의 공격을 준비를 합니다. 한중에 있는 병력까지 동원해서 양동을 치는 거죠. 이때까지 총나라는 차마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은 남겨놔야 한중이나 어디 병력 하나는 남겨놔야 만에 하나 어떻게든 우리가 몰락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절반만 갔다 이거죠. 그래서 강유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이거는 제가 지명을 말해도 여러분이 되게 복잡하니까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이 나오는 통로가 한 2-3 통로 있는데 항상 어디로 나올지 모르고 갈 땐 또 뻔해요. 그것도 한 2-3개 있어요. 그러니까 강유는 이쪽으로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쪽 병력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돌아쳐서 이쪽을 치고 이때 한중에서 올라와까지 합세해서 아름답게 점거해서 여기를 점거한다. 이런 작전이었어요. 여기 2가지 트릭이 있었는데 강유는 항상 서쪽으로 갔거든요. 강족을 찾으러. 이제 병력이 2개면 우리가 괜히 강족에 기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중 병력하고 만나서 동쪽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을 깨는 거예요. 또 하나 예상이 뭐냐면 촉이 열흘치 식량 갖고 지금 그러니까 열흘치 식량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촉산을 넘어서 뭔가를 포위하면 열흘치밖에 안 남는 이런 상황이니까 몇 년 박박 긁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위나라 장수들이 쟤들이 이번에 박박 긁었으니까 몇 년 지나야 올 거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강유가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있는 거 정말 박박 긁어서 바로 다음 해인 256년에 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완전히 허를 찔릴 뻔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방금 말했듯이 흔드는 거였어요. 이 정도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도 있고 강유도 대담하고 어려운 작전을 시작했는데 위나라가 이게 문제야. 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 썼더라고. 한 명 죽으면 한 명 나타난다.